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개발이 돼서 뇌뱀 침에 대한 걱정이 되시면 바로 병원에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뭐 교정을 한다던가. 어허. 아니,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애 IQ가 높아진다면 솔직히 많은 부모들이 상당히 큰 유혹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다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이나 뭐 이런 게 다르니까 결과가 똑같진 않을 거예요. 즉 소위 말하는 그 잘 뽑았나 못 뽑았나. 아.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현명함을 인간이 갖고 있을까라는 의심은 좀 있어요. 그 구간을 정확히 둬서 질병까지만 손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질병. 네. 이게 정신의학에서 옛날에 병으로 분류 안 하던 게 지금 다 질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든 유전자의 기능을 정확히 알아낸다면 사회적 합의나 뭐 윤리적 틀을 결정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네, 그런 것은 그래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빨리 가서 다시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어려운 이야기는 NO, 재밌는 이야기는 YES. 과학 속 인문학 더 지식 충전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의 백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계 이재석 오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정도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강용입니다. 와우. 아, 오늘도 뭔가 이 조합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네, 일단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네. 유전체 항상성 연구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유전체의 근본 구성 요소이며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DNA는 네. 손상을 입게 되면 돌연변이나 세포 사멸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이러한 DNA 손상을 인지해 유전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DNA 복구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DNA 복구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쉽게 정리하자면은 세포를 뭐 집을 만들려면은 또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설계도가 DNA라고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설계도가 찢어지거나 뭐 물에 젖거나 오. 불에 타면은 오. 집을 만들 수 없잖아. 그렇네. 그 설계도를 복구해주고 우와. 유지해주고 그런 연구를 하시는 네, 분이라고 선호 씨가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아, 과학 커뮤니케이터 맞네. 오늘 알았어요, 제대로. 아, 집을 설계하고 요거를 이렇게 좀 그렇죠. 만들어주시네. 네. 그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가면서 하시는 분들이시죠. 야, 대박. 좋습니다. 아니, 근데 또 오늘 친환경 농산물 네. 전문가님으로 오셨잖아요. 아. 좋다는 걸 다들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이 먹으면 어디에 좋은 건지, 왜 먹어야 하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업 그럼 뭐 농약을 안 하는 거 맞아요. 이런 거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요즘에 보면 뭐 미세먼지나 기후 온난화나 여러 가지 환경의 피해들이 오고 있잖아요. 네, 현재의 지구를 네. 미래에 최소한 그대로 물려주자. 인간과 자연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하자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에요. 이걸 먹음으로써 뭔가 지구를 살리는 약간 철학이 있네요. 멋있다. 오. 그리고 또, 자, 원종 작가님. 네. 이제 고정 아닌가요? 이 정도? 자주 나오네요. 네. 아니,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옆에 있긴 하지만 원조는 여기 계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밤하늘의 달빛이라고 하면은 네. 뭐 대장님은 이제 태양인 거죠. 잠깐만. 원래 성격이 저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불편해 좀.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혹시 이런 자질이 꼭 있어야 한다 하는 좀 어드바이스를 좀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건 말빨이에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거를 쉬운 얘기로 종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학 안 하는 분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로 빨리 정리를 해서 하지만은 오류의 선을 넘지 않게 딱 아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하다 보면 또 이제 가끔씩은 뭐 인문 사회적인 지식도 좀 필요할 때가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게 필요한데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네, 오늘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또 지식 충전되는 과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잠깐 극장 보고 가실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 그 유전자 편집으로 유명한 뭐든지 가능해, 뭐든지. 그러면요, 첫째는요, 그 전설의 가수 있잖아요. 레인보우 지숙처럼 누구? 노래, 아, 그분.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말도 잘하는 뭐 요런 아이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돼. 그리고 사실 둘째 계획까지 있어가지고 그 둘째는 또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1+1 개념으로 해서 둘이 다섯 개면 그러면 나 일 더 해야 돼. 조금만 딱 맞추면 어떨까요? 디스카운트를. 네. 오케이. 진짜. 유전자 편집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용어가 좀 어려운 게 좀 있었어요. 네. 일단은 유전자 편집을 그럼 정확히 어떻게 말하면 이러한 유전자의 편집은 네. 유전체에서 DNA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거나 혹은 DNA를 삽입 혹은 결실시키는 유전공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라서 다른 거 붙이기도 하고 잘라서 그냥 없애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건 아예 빼기도 하고. 네. 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편집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신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뭐야? 이건 처음인데? 올 찬성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식충전소 사상 최초로 올 찬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찬성과 반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래서 찬성으로 골랐는데요. 네. 지구의 만년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유전자 편집의 순간의 변화하고 같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년의 변화는 사실은 자연과 수많은 적응을 통해서 무해하게 이렇게 됐는데 네. 사실 유전자 편집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반대하고 싶은데 네. 그런데 그걸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과연 반대가 지켜질 것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인간의 욕망, 욕구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제도권 내에서 양성적으로 규제와 규정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찬성을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래요? 네. 비슷한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이란 건 이제 자체의 생명 같은 거라서 네. 일단 한번 생겨나면 어떻게든 이제 뭔가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유전자 쪽 연구 쪽은 음성화되면 굉장히 위험한 면도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차라리 관리가 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어차피 인간이 지금까지 뭐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잘만 하면 뭐 병도 고치고 또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네. 실제로 뭐 다큐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 유전 질환으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아픈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맞아요. 구간을 정확히 둬서 그러니까 질병에 관련된 것들은 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편집이 돼서 삶이 좀 윤택해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됐거든요. 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네. 유전자의
편집 또는 교정으로 인해서 인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한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또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 유전자 조작에 대한 범위를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나 혹은 전임상 단계에서의 활용, 그리고 체세포에 대한 임상적인 활용, 그리고 생식세포에 대한 임상적 활용에 대한 금지 등과 같은 국제적 합의문이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외모나 지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꼭 안 지키는 나라가 있거든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좀 약간 저도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항상 그런 식이죠. 뭐 무기도 그렇고 그리고 옛날에 뭐 밀주 금주령 시절에 미국에 금주령 시키니까는 오히려 밀주가 더 흔해지고 더 비싸지고 더 음성적으로 더 그래서 마피아들 막 크고 뭐 이런 식의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표면화해서 눈에 다 보이는 데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의료적으로나 아니면 인류적으로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작에 조금 어두웠지만 말랑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유전자와 관련된 별별 이야기를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다들? 저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만화 영화 중에서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영리한 쥐 제리가 그 네. 고양이 톰을 골탕 먹이는 내용의 만화 영화입니다. 네, 네. 이러한 설정은 그 현실과는 약간 반대되는 설정인데요. 네. 근데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1999년 그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의 연구인데요. 네. 네. 일단은 쥐 유전자에 그 NR2B라는 네. 단백질을 과잉 생산함으로써 쥐가 미로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학습 능력이 올라갔다는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뇌의 해마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쵸. 이러한 그 MNDA라는 수용체가 이러한 기억된 학습된 내용을 기억하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MMDA가 열려 있는 것을 NR2B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R2B가 과잉 생산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NMDA가 수용체가 열려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학습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서 학습의 효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실에서도 영리한 쥐를 탄생시키고 톰과 제리 같은 내용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그거 사람한테도 하면은 저도 영리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물론이죠. 그래서 우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의도한 그 의료적 목적이 아니라 외모나 지능을 개선을 위한 죄송해요. 목적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 안 되지.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다. 선생님 혹시 어떤 이야기도 준비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가벼운 걸로 준비했는데 네. 네.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있어요. 1mm 정도 되는 지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친구. 아주 짧은. 아, 벌레예요? 예, 요게 이제 유전 관련돼서 뭐 초파리와 함께 많이 다뤄지는 생물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에 알코올 저항력을 만들어내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데 아, 그거를 한국 교수님이 발견하셨거든요. 대박.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셨냐면은 JUD, 주드라고 붙이는데요. 주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주당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당. 수다. 술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써있군요. 거기. 예, 그래서 네. 주당을 쓰셨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가 주드가 된 거예요. 우와. 말인. 우와. 그래서 다 이제 주드 유전자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은 네. 서프레서 오브 주당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SOJU 소주라고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주변에서 너무 만류하셔가지고 잘 네. 못하고 그래서 지금 주당 유전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은 술 좀 세지겠는데요? 이거 역시 잘 활용해서 뭐 인간에게 넣든 어떻게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진짜 필요해.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너 주드 먹었어? 주드 먹고 왔어? 왔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는데요, 진짜?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다들 힘들어하는데요. 네. 네. 전쟁에서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화학전과 세균전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작년 기사에 보니까 실제로 미국 군인들의 개놈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런 세균과
화학 물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 군인의 신체를 조작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 영화 속에서 보는 무슨 터미네이터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막 이렇게 이 옆에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너무 무섭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개량형 인간이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오늘 일단은 별별 이야기를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오, 되게 재밌네요. 앞으로도 좀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최초의 유전자 편집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최초의 유전자 편집은 1972년에 그 미국의 생화학자인 폴 버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체인 뭐 원숭이의 바이러스인 SV40과 람다 바이러스에서 각각 DNA를 추출한 후 새롭게 재조합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유전자 편집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빠른 시간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전자의 전달체나 혹은 유전자 가위와 같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탑랭크라고. 네. 거기에 또 이제 속해 계시고. 뭐 그러고 싶습니다. 또 겸손하시네요. 자, 유전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농산물과 또 동물 유전자 편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의 경우에는 우선 GMO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병충해 강하고 크기도 크고 뭐 이런 강점이 있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다들 GM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사실 GMO 자체가 유전자 이제 변형이다 보니까 뭔가 단어의 어감 자체도 맞아요. 일반 대중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좋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약간 뭔가 유전자 변형 변형된 이상한 것 생명체 같은 나오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뭔가 무의식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있으면은 그거를 막 안 먹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먹긴 먹지만 심리적인 그런 게 아직도 저는 좀 있긴 하죠. 완전 편안하진 않다. 네, 완전 편하진 않다. 그런 거군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면 먹는데 써 있으면 딱 손이 잘 가진 않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되는데 일단 식량 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면이 있죠. 네. 가격도 저렴해지고 네. 커지고 뭐 맛있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식량난을 해결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네. 자연과학계는 GMO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네. 그러니까 GMO가 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좀 많이 기울었죠. 네. 그래서 괜찮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점점 이제 주류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 장기적인 영향이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GMO라는 것 자체가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봤자 뭐 나이가 들어서 무엇이 나타날지 이런 거를 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생태계 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우려들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의견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농업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죠. 그것도 매우 심각하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 대부분이 네. 캐나다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네. 미국, 브라질 이런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생산 소득에 굉장히 큰 저하를 가져와요. 그러면 농촌 경제가 마비되고 그럼 농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농민들로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GMO에 대해서 뭐 써져 있으면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GMO 표기를 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유럽은 비의도성 혼입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혼입되는 걸 0.9%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3%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콩기름이라든지 이런 기름에 단백질이 파괴된 거. 네. 그래서 DNA 단백질을 볼 수 없는 것은 원료가 GMO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5가지 이내의 주성분 밖의 것은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리고 섭취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넌-GMO 표시를 만약에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0.01%만 검출이 돼도 그게 허위 표시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GMO가 인체에 유해한지 어쩐지는 과학적 판단을 존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가 차원에서. 근데 국가가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를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이 해결을 좀 보면은 사람들이 좀 인지하는 것도 좀 쉬운데 근데 해외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으니까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유전자 변형 유채꽃 씨앗이 불법으로 수입돼가지고요. 유채꽃 그 갈아엎었다는 뭐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기사에 보니까 GMO가 아니라 LMO라고 써 있는데 LMO는 뭐예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말하고 있고요. 네. 근데 보통은 이러한 LMO나 GMO를 굳이 나누지는 않고요. 많은 나라에서 네. 보통 그냥 GMO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GMO의 하위인 거예요, LMO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서 유채꽃을 갈아엎은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이번에 유입된 유태꽃 종자인 그 GT73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국의 그 다국적 식량 기업인 몬센토사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이게 제초제의 내성을 갖게끔 품종이 개량된 씨앗입니다. 근데 이 GT73은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 배추나 뭐 같은 배축화 식물과 이종교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GT73의 유입을 통제해 왔었던 겁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의 위험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그 유체 중에서도 특별히 좀 강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 다른 원래 우리 토종 유체들은 경쟁을 하기가 힘들죠. 그 얘네들은 도태될 수가 있고. 네. 그런데 아까 이종교배 얘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생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 배추 계통하고 이종교배가 되면 이 지상에 우리나라 땅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식물이 생겨났을 때 걔가 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좀 두려움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죠. 어찌됐건 이 유채꽃 사이사이 꿀벌들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애들 모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 GT 뭐야? 이러면서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GT인데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전국의 지자체 그 유채꽃 축제하잖아요. 네. 주로 이제 그런 데 뿌려졌는데 그게 56개소에 32톤이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채 씨앗이 네. 좀 비약을 하자면 목이 눈알만 합니다. 아, 목이 눈알이에요? 굉장히 작구나. 그렇게 작은데 그걸 32톤이라고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뿌려져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성장을 해서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성장을 해서 씨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입장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진짜 있어요. 진짜 그렇고. 근데 여러 가지로 아직 고려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량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예,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GMO가 대략 한 1,000만 톤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식용이 221만 톤이고 네. 나머지 800만 톤 정도는 주로 이제 가축 사료용으로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가공식품, 그러니까 GMO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2만 7천 톤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해요. 근데 2016년도에 22만 톤 정도니까 1년 사이에 10만 톤이 늘었고 2018년도로 보면 그 속도로 보면 한 40만 톤 이상이 또 수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1,000만 톤 그러면 사람들이 감이 별로 안 오잖아요. 어느 정도 양인지. 우리나라에 전체 농가들이 생산하는 1년의 쌀 총 생산량이
약 380만 톤입니다. 와, 거의 3배. 3배죠, 3배. 그 정도가 수입이 돼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가죠. 주원료로도 들어가지만 뭐 액상과당, 당분, 뭐 심지어는 비타민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네. 아 근데 일단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이렇게 상용화 돼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저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었어요. 근데 동물 쪽은 보면 어찌 보면 속도가 되게 더딘 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 일반적으로 생물체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복잡성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네. 그 유전자 상호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난징 대학에서 그 네. 크리스퍼 시스템을 이용해서 근육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MSTN이라는 유전자를 제거를 해서 네. 근육량이 늘어난 토끼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얻어진 토끼는 전체적인 근육량은 똑같지만 네. 비정상적으로 혀만 두껍게 태어난 토끼를 얻었고요. 같은 유전자를 양에서 제거를 했을 시에는 정상적인 자연분만이 불가능하게 비대해진 새끼 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라도 또 종에 따라서 이게 맞습니다. 표현형이 네, 그래서 달라지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더딘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이 핵심이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 우리와 비슷한 종인 네. 동물들 이런 형태 같은 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뒤바뀐다거나 그리고 그런 외형이나 혹은 뭐 장기 같은 것이 저게 돼지에 적용이 되고 저게 뭐 소에 적용이 되면 인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곧 이런 식의 두려움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유전자 변형 연어는 얼마 전에 비밀리에 어디에다 판매하지는 않고 네. 시판된 걸로 네, 미국에서 시판이 됐습니다. 실제 시판이 됐습니다. 보통 연어보다 성장 속도가 2배 빨라지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유전자 변형 연어. 미 식품의약국 FDA는 무려 20년 동안 안정성 등을 평가해왔는데 마침내 먹어도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FDA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유전자 변형 연어의 식품 허가는 개별 국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제가 또 어떤 걸 봤는데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통해서 모기 같은 유해 곤충을 좀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대체 유전자 드라이브가 뭐길래 제가 진짜 싫어하는 모기를 없앨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기술은 특정한 유전 형질을 후대에 빠르게 퍼뜨리기 위해서 DNA에 유전자 가위를 심어서 네. 생물종 전체 개체에 빠르게 전파시킬 수 있는 유전공학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일단은 그 말라리아 예를 들으셨는데 시도를 하려고 하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네. 모기를 불임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멸종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동식물의 유전자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어서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씨, 그 요즘에 유전자 검사 관련해서 화제를 모았던 이야기가 좀 있죠?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그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네, 네. 그분의 이제 친인척이나 직계 가족분들이 다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네.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안젤리나 졸리도 남은 생애 동안 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7%가 됐어요. 이게 뭐 10% 정도만 돼도 저는 되게 겁먹을 것 같은데 87%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제 유방을 절제를 하고 이제 예방을 하는 거죠. 졸리는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자신에게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을 높이는 특정 변이 유전자가 있어서 난소암 발병 확률이 50%에 달한다며 수술을 결행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인척에게 암이 발생한 시점보다 10년 전에 예방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를 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49살 때 난소암을 진단받았으니 자신은 39살에 이른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 원이 되는 유전자를 뭐 교정을 한다든가. 어허. 그래서 후천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로 알 수 있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방암이나 대장암, 취장암, 폐암, 간암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암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을 하게 되고요. 암뿐만 아니라 뭐 치매나 뇌 심혈관 질환 같은 것도 유전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진행돼요? 보통 그 피검자의 그 혈액이나 타액에서부터 세포를 분리해서 그 세포로부터 DNA를 추출한 다음에 네.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유전자가의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검사나 유전자 편집 관련된 비용이 좀 궁금해요. 보통 네, 유전자 검사에 대한 비용은 초기에는 뭐 수천만 원 호가할 정도로 많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DNA 시퀀싱 기술이 발달하면서 10만 원 내외 혹은 본인이 받고자 하는 검사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뭐 한 100만 원 이하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저렴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확대된 검사 가능 항목은요. 비타민 등 영양, 그리고 주근깨, 탈모 등 와인 선호도, 비만 등 건강 관리 관련된 것도 그리고 조상 찾기 등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항목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뭐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어떤 게 더 적합한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니코틴 의존성이나 불면증, 또 수면 습관, 시간, 또 아침형 인간인지 아니면 저녁형 인간인지. 그건 안 해봐도 알 수 있죠. 아, 그래요? 아. 누구나도 알죠. 아니면 또 심지어 멀미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병은 약 5천여 가지 이상이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 탈모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 호르몬 수용체인 AR 유전자가 관련이 돼 있다고 지금 밝혀져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비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FTO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FTO라는 유전자는 음식물을 지방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FTO 유전자에 그런 변이가 있으면 약 30% 정도 비만율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 진짜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게. 네, 맞습니다. 체질이 바로 있구나. 네. 어떻게 보면 그 유전자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이랑 진짜 말이 비슷한 건가 봐요. 그렇죠. 정확하게 나누면. 혹시 앞에 나왔던 그런 실제 실현 가능한 항목 말고 미래에 이런 게 나오면 나 검사하고 싶다 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치매에 대해서는 좀 이게 사실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고 모든 가족의 고통이기 때문에 너무 슬픈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개발이 돼서 대표님 지금 치매에 대한 걱정이 되시면 바로 병원에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치료법이 나옵니다. 치매 검사가 이미 유전자 검사가.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유전자 검사로 치매 유발 인자가 확인되면 양전자 단층 촬영 등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를 빨리 그리고 95%까지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한층 높아진 검사는 잇몸과 혀 점막 등 구강 상피로 가능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0여만 원 정도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럼 미리 알면은 좀 훈련을 좀 하면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일단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자기 뭐 진로 문제, 꿈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하면 적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 무조건 수영해 이게 아니라 네. 이런 직군들을 조금 이렇게 길을 잡아주는 그런 검사법이 나오면은 좀 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지 않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소재로 한 잠깐 랭킹 만나볼게요. 과학에도 순위 전쟁은 있다.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순위 이야기. 지식충전소 잠깐 랭킹. 이번 랭킹 주제는 바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유전자 베스트 5. 나만 궁금해? 다들 궁금하지?
그럼 시작해 볼까요? 5위는 바로 아포이라고도 불리는 APOE 유전자. 특히 APOE4를 갖고 있으면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심지어 한 과학자는 자신의 유전자 염기 배열을 연구 목적으로 공개하면서 APOE4의 유무는 자신에게도 비밀로 했답니다. 4위를 차지한 유전자는 VEGFA. VEGFA는 여러 종류의 종양과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입니다. 3위 볼까요? 3위 유전자는 EGFR. EGFR은 사망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인 폐암과 관련이 있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TNF 유전자. TNF는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입니다. 가장 많이 연구되는 유전자 1위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TP53 유전자. TP53은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로 암 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식충전소 잠깐 랭킹. 가장 많이 연구되는 유전자 베스트 5. 여기서 끝. 지금 현재 그 유전자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나 아니면 예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명확히 얘기하자면 유전자 치료 더하기 면역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해외 다국적 제약 회사 중에서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 치료법이 개발돼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1회 시술을 하는데 5억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드리면 백혈병에 걸린 환자의 T셀을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그 셀에서 백혈병의 암을, 그러니까 혈액암을 인지할 수 있도록 T셀의 유전자를 조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환자 몸속에 있는 T셀을 약물을 처리해서 모두 제거를 하고 유전적으로 재조합된 편집된 T셀을 다시 집어넣어서 자기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의 그런 면역 치료와 그리고 유전자 편집 또는 교정을 접목시키는 의료 기술은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T셀을 뽑아서 거기에 뭐 칼을 지어주는 건 어떻게? 맞습니다. 나쁜 세포, 즉 암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구별을 해내서 공격하라는 그런 칼을 주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람의 수정란에 적용한 과학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지난 26일 중국 과학자 허젠 쿠이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여자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젠 쿠이는 신생아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를 편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을 낮춰주는 유전자 한 쌍을 모두 지닌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1%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편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전병 중에서 네. 질환 중에서도 반드시 이게 유전 질환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의 뭐 저희 조상의 뭐 욱하는 성격을 타고났다 이런 건 어떻게 그냥 참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염색체상으로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뭐 모계가 뭐가 있고 부계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얘가 뭐 아들이거나 혹은 딸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병을 아주 높은 확률로 그 병을 갖고 태어난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환자가 되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이니까 특히나 이런 걸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드는 거고요. 저도 이제 작가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우병 같은 경우도 이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게 유전자 단 서열 한두 개 차이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짧게 작은 간단한 교정 덕분에 그런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해서 해야 되지만 근데 워낙 이 유전자라는 게 정확하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2019년에 WTO에서 인간 유전자의 편집을 국제적인 합의안이나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한다는 합의서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그
합의안이나 혹은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그 합의안을 각국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도화하고 허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인간 유전자 편집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연 인간 유전자 편집의 세계적 흐름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못 막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사람의 욕심의 끝은 없고. 아니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애 IQ가 높아진다면 솔직히 많은 부모들이 상당히 큰 유혹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교육 현실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구, 욕망,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뭐 유전자 편집과 교정이라는 뭐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러한 그 기술들이 뭐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일단 그 기술이 얼마나 정밀하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네. 처음부터 얘기되었던 것 같은 윤리적인 문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충분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막을 수 없다라는 게 모두의 의견입니다. 자, 영화 가타카처럼 인간 유전자 편집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네. 어떤 규제나 제도, 윤리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질병까지만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질병. 예. 근데 그 질병이 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를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욱하는 성질은 질병인가? 그러니까요. 질병은 아닌 거죠. 찌질하면 질병, 극도의 찌질함은? 그러니까 그걸로 성격.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럼 그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럼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이게 정신의학에서 옛날에 병으로 분류 안 하던 게 지금 다 질병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ADHD 같은 거? 그렇죠.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럴 때는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기구 중에 하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생명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사람과 생명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동수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물론 거기서 나오는 것이 100%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런 심의기구가 좀 보완돼서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위원회 그리고 좀 더 촘촘하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제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제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뭐 비슷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등의 문제가 같이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런 식인데 네.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게 나중에 저렴해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이나 뭐 이런 게 다르니까 네. 결과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즉 소위 말하는 그 잘 뽑았나 못 뽑았나. 네. 똑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똑같은 돈을 들였는데 우리 애는 쟤네 애보다 못하게 나온 거죠.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못하게 나왔더라고. 뽑기 잘못했다. 그런 느낌들 똑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상품이 아니니까. 상품도 다른데 같은 모델도 다르게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평등을 최대한의 평등을 보장하려다가 생겨나는 작은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더 큰 감정의 벽 같은 거 이런 것들조차도 걱정이 돼서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현명함을 인간이 갖고 있을까라는 의심은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니까요. 네, 현업 종사자. 남다를 것 같은데요. 윤리적 논리의 범위라는 게 그러니까 시대나 혹은 그 구성원에 따라서 혹은 뭐 되게 나쁘게 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뭐 정신질환의 범위를 ADHD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포함을 안 했다가 요 근래에 들어서 포함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 같이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간 유전자 편집 찬성이냐 반대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처음과 선택이 바뀐 분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셨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잠깐만요. 다 안 바뀌신 거네요? 네. 그럼 처음과 같이 찬성인 거죠? 네. 이것도 처음이네. 최초인데요. 저는 바뀌지 않았지만 생각은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유전자 편집이 이루어지면 뭐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제 마음속에 지켜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우리가 이번 세기에 걱정할 게 너무 많다. 뭐 무슨 인공지능이니 뭐니 맞아요. 뭐니 뭐 유전자니 너무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손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다 어떻게 다뤄야 될까? 역시나 인류가 그 정도의 현명함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려면은 대화가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원래 계속 찬성이셨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으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알려지지 않는 유전자에 대한 기능을 하루빨리 발전해서 그렇게 모든 유전자의 기능을 정확히 알아낸다면 사회적 합의나 뭐 윤리적 틀을 결정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가셔서 다시 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갑자기 일을 시키셔가지고 표정이 싹 바뀌셨어요. 네. 과학의 발전은 때로는 그 양날의 검처럼 정말 장점과 단점이 정확히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매번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거지만요. 자,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질병을 정복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 또 사회적 부작용들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 과학 속 인문학 더 지식 충전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이성과 감성 혹시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술을 마셨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는 이 바깥쪽 대뇌가 자기 이성으로 진짜 본성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게 마비가 되다 보니까 진짜 자기 성격이 마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 못해서 이런 컷도 함부로 못 넣겠어요. 속이 아플까 봐. 약간 얘도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수학이 냉철한 이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점점 이성적으로 사람이 좀 변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종족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간이 멸종할 것 같아요. 아.